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이상은입니다. 오늘은 이 땅도 내 땅, 저 땅도 내 땅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여러 나라의 땅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내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욕구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국제사회가 굉장히 술렁이고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땅도 저 땅도 내 땅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금기입니다.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닌데 이미 다 국경이 세팅되어 있고 무력이나 혹은 강압으로 남의 나라 땅을 넘보거나 침탈하려고 하는 것은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그동안에 약 100년 동안 만들어온 룰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농담도 선이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선을 지킬 생각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현실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본인이 직접 트루스 소셜이라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두 개의 그림이요. 하나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로 북미 지역 전체를 색깔을 다 칠한 것이고 그 옆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그 지역을 전부 다 성조기를 덮어 씌워서 캐나다도 미국 땅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죠. 우리 같으면 언감생심, 감히 그런 짓을 할 생각은 못할 텐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과감하게 이런 트롤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주에도 이제 저희가 그린란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린란드를 팔아라 이런 요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다소 이제 농담 섞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너무 거듭하니까 이제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캐나다하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을 용의가 있다라는 말도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했고요.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도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통제권을 다시 가져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을 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러한 그린란드나 캐나다나 파나마 운하에 관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군사적이나 경제적인 강압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 당선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약속은 할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아니 경제적인 강압도 사실 문제가 되고요. 근데 군사적인 강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건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성명이나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 모든 상황을 종합했을 때 먼로 독트린이 부활했다는 표현이 최근 외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동맹국을 자극하는 괴롭힘 외교를 멈춰라. 이것이 불리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특히 캐나다에 대한 것은 이것은 아무런 실익도 없다. 진짜로 될 것도 아닌데 트롤링 하지 말고 멈춰라 라는 사설을 내기도 했는데요. 근데 먼로 독트린이 무엇이길래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네, 먼로 독트린은 지난 1차 세계대전 때까지 이어졌던 미국 외교의 기틀이 되는 그런 외교 정책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왼쪽에 보시는 만평에서 그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반구하고 동반구를 지구를 이렇게 반으로 쪼개서 서반구와 동반구를 나눠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반구 쪽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북미 대륙과 남미 대륙이 있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은 내 관할이고 저쪽은 너네라고 할 때는 누구? 유럽을 표현한 겁니다. 러시아를 유럽에 포함해서 생각하는 건데요. 유럽은 저쪽 동반구를 알아서 하시고 서반구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먼로 독트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는 먼로 독트린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이고 또 하나는 개입에 대한 욕구입니다. 중립을 지키라는 요구를 할 때에는 유럽을 상대로 미국 대륙 전체에 대한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유럽 대륙에 대해서 중립을 지킬 거니까 중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개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쪽은 내가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네도 여기 건드리지 마 이렇게 금을 딱 긋는 것이 먼로 독트린의 핵심이고 또 하나는 그러면 이 땅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미 지역에 뭐 나라들도 있고 그런 것은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개입주의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미 지역에 대해서 특히 당시에는 패권적인 개입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핵심이 되었던 분쟁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레곤주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멀로 독트린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지도를 보시면 가운데 지도에 여기 디스퓨티드 에어리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지도만 보시면 이게 어디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요게 쪽은 지금 현재 캐나다가 된 부분이고 아래쪽은 현재 미국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1800년대 초반 요 당시에는 4개국이 분쟁을 하는 다투던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4개국이냐면 스페인하고 영국하고 러시아하고 미국 4군데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땅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제국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영토의 확장은 결코 어떤 문제가 아니고 미덕이었습니다. 무조건 내 땅을 늘리는 게 좋은 거고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건데 특히 좋은 땅을 많이 가질수록 좋은 시대인데 그래서 미국의 경계나 유럽의 경계도 지금처럼 정해져 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땅을 이제 막 가지러 다니던 시기죠. 그리고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랬었던 시기인데 1803년도에는 프랑스가 뉴올리언스 지역을 미국에 팔았습니다. 알래스카도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사왔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현재의 지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중입니다. 특히 이 오레곤 지역은 멀로 독트린을 계기로 이제 미국이 자기 땅이다라고 선언을 하게 된 그런 땅인 거죠. 이후에 이제 하와이도 병합하고 하면서 현재 이제 미국과 또 이제 전 세계의 경계가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인데 이러한 멀로 독트린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 축이 되었던 거는 한 100년 정도입니다.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이러한 기조가 뚜렷하게 유지가 되었고 그런데 이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평화의 필요성 또 이제 미국도 전 세계를 다 관할하기가 힘드니까 전 세계 평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들고 나와서 이제 소수민족들이 알아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평화가 좋아서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미국도 당시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반응을 했던 것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나라의 3.1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된 미국이 이후에 오랫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해왔고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의 국제 질서인데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특히 1기 때도 주장했지만 이번에 보다 본격적으로 영토 확장의 욕구를 감추지 않으면서 이제 멀로 독트린이 다시 200년 전으로부터 소환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먼로 독트린에 빗대어서 도널드 트럼프니까 돈로 독트린이라는 표현을 지금 미국 언론들은 많이 쓰고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환경을 서로 간에 비교해 보면 먼로 독트린 때에는 미국은 갓 독립해서 유럽하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돈로 독트린,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독트린은 사실은 신생국의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패권 국가가 되었고 그러나 미국의 패권이 과거와 같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과는 또 다르죠. 현재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하는 관계, 또 러시아라는 존재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고 이런 중국이나 러시아와 경쟁하는 관계의 패권 국가입니다. 그렇지만 두 독트린 사이는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한 가지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멀로 때에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 끌 테니까 남미 쪽은 우리가 관할한다라는 식으로 나타났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것은 우리 신경 끌 테니까 대신에 이제 북미 지역 대륙에 속하는 그린란드나 파나마 같은 것은 우리의 어떤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같은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있죠. 뭐 이스라엘의 주권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만큼은 어떤 자기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문제 또 이외에 다른 뭐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생겼다. 트럼프 때는 아마도 지금 바이든 때와는 달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이 자명합니다. 물론 양쪽의 독트린에 대해서 한계도 있습니다. 멀로 독트린의 경우에는 당시 이제 물론 지역 내 패권주의, 이제 와서 보기에 그런 패권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당시 어떤 자치권을 가지고 있던 주체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자율성을 배제한다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지금의 돈로 독트린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개념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잘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미국 경계만을 가지고 고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하게 되면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에 선택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부분 아니면 파나마에 관심을 보이는 부분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 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던 어떤 주체가 있다면 그런 유권자들로서는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동맹들에 대해서는 동맹 관계를 분명하게 악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기조를 가졌던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그린란드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1기 때에도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추진이 되기도 했었으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1기 때에는 공화당이 기존의 보수주의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기존의 국제 질서에 보다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린란드 인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식으로 좀 폄하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군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데요. 지금 공화당 하원에서도 그렇지만 상원에서도 지금 지지하는 의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몇 군데를 적어놓았는데 테네시주 마샤 블랙번 의원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계획을 지지한다 이랬죠. 또 엘라베마주의 토미 튜버빌 파나마 운하를 회수해야 된다. 또 팀 시히라는 사람도 파나마 운하를 다시 가져올 때다. 그리고 릭 스콧 굉장히 강력한 트럼프 지지자인데 상당히 흥미로울 것이다. 재미인가요?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흥미로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표현이죠.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분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인데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개표 카운팅을 했는데 개표에서 내가 드는 생각이 주가 하나 빠졌다. 캐나다 주가 빠졌네. 다음번엔 곡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소셜미디어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주권을 흐트르는 발언을 과감하게 하고 있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게시한 뉴욕 포스트의 화면입니다. 이것을 돈로 독트린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단적으로 지금 트럼프의 구상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이 있고 그 위에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고 실제로 실행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에 그린란드는 내가 살 거니까 아워 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멕시코만 걸프 오브 멕시코는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름을 바꾸고 미국만으로 그리고 그 밑에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가로 마가는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트럼프의 슬로건인데 그걸 묶어서 파나마가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뉴욕 포스트에 나왔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쏙 들었나 봐요. 자신이 다시 게시를 했고요. 이런 트럼프의 기조에 지지하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 포스트를 한번 게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게시를 했다가 다시 삭제를 했는데 삭제 후에 그래픽을 바꿔서 다시 업로드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돈로 독트린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돈로 독트린은 마치 멀로 독트린의 짝퉁 같잖아요. 짝퉁이 아니고 트럼프 독트린으로 바꿔서 거기 그래픽을 바꿔가지고 다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은 그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그 자신의 독트린으로 불릴 만한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었냐면 큰 꿈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미국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로의 영토 확장의 욕구를 지금 더 이상 감추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상하원 의원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X자 치고 미국 땅 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고립주의나 내지는 신고립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고립주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만 표현하면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 또 파나마에 대한 관심, 뭐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이런 것들을 묘사하기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르는 이름은 팽창적인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멀로 독트린의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표현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아이디어가 지금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1기 때에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는 조금 덜 다듬어진 형태로 약간 러프한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단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2019년 유엔 총회 연설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 트럼프 당신 대통령이 미래는 글로벌리스트, 세계주의자의 것이 아니고 미래는 애국자의 것이다. 그리고 현명한 지도자는 항상 자신의 국민과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단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만 말하기에는 힘든 어떤 이즘적인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러한 세계관이 당시에는 이제 많이 힘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 바이든 정권을 거쳐서 이번에는 준비된 2기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실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19세기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국제사회가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온 세계 질서가 있는데 특히 각국의 주권을 지키기로 해놓았는데 미국이 힘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발언들을 마음대로 쏟아내도 용인될 수 있느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적이나 아니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백래시가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과거의 먼로 독트린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서반구 일대에 대한 패권을 가지려고 한다면 남미 지역의 국가들로서는 미국이 그렇게 하자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형님 하고서는 따라올 거냐는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정권, 현재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하고 손을 잡으려고 할 텐데 그 누군가는 미국 바깥에 있는 자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국의 팽창적인 그런 시각이 가져올 부작용도 상당히 클 것이다. 그것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트럼프 생각은 굉장히 단선적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각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발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프랑스 외무장관입니다. 트럼프 때문에 지금 정글의 법칙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유럽의 주권적 국경을 위협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유럽의 주권적 국경이라고 할 때에는 그린란드를 말하는 겁니다.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뭐 파나마에서도 지금 시위가 나오고 트리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 부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돌리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식 외교는 동맹 질서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화당의 하원에 외교위원회가 결성이 되었는데요. 이 외교위원장으로 된 브라이언 메스트는 굉장히 깜짝 인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외교관이나 모든 달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자신의 첫 일성이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원조 나가는 돈 이런 거 상당 부분은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외교 정책은 국무부가 관할하는 것이었는데 국무부에 대해서 의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 외교의 산하의 동아태 소위원장에는 한국계 영김 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이제 강경 보수파입니다. 최근에는 더 힐에다가 기고문을 냈는데요. 그 기고문에서 이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반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지지 발언을 아주 강력하게 써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워싱턴은 지금 굉장히 취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고요. 오는 19일에는 여기에서 승리의 행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가 신청을 해서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승리 행진이라는 것은 이제 마가 랠리를 하겠다는 것인데 대통령 당선이 되기 전에 이렇게 지지자들이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진 뭐 어떤 행사를 유세장처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낯선 일입니다. 원래는 왜냐하면 통합이 계기가 되는 행사여야 되는 것이 취임식인데 그게 아니라 일부 지지자들이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겠다라는 것에서 조금 낯설기는 하지만 당연히 뭐 트럼프답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날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식은 20일 날이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날 아침에 회동을 하고 취임식 하러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트럼프 혼자 취임식을 하러 바로 갈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래 관례적으로는 전임자하고 후임자가 먼저 만나가지고 차 한잔 하면서 덕담도 나누고 그 다음에 가는 건데 트럼프가 이러한 관례를 지킬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날 정오에 취임 선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47대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명령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명령이 나올지가 이제 관심사인 거죠. 관세 정책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보편 관세를 입법으로 할 수 있다는 발언을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IEEPA라고 하는 과거의 법안을 활용해서 국가 경제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보편관세 제도를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 좀 논란이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보편관세를 도입하겠다는 기조 자체는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방식이 행정명령이냐 아니면 입법이냐의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식 방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었고 또 석유나 가스 채굴과 같은 것이 아마 쉬워지는 방안 그리고 환경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 ESG 투자 같은 것을 하지 마라. 적어도 이제 퇴직연금과 같은 그런 큰 돈을 굴릴 때 이런 정치적인 부분을 반영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이 첫날에 막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경 문제, 이민 통제 문제 이 부분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트럼프하고 관련된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드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일자리 발표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였는데 지난해 12월 달에 미국 경제에 25만 6천 개 일자리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예상치는 16만 개였는데 훨씬 예상을 넘어섰던 거죠.
그리고 실업률도 4.1%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4.2%였는데 그보다 낮았고, 그 말은 고용이 지금 너무 좋다는 겁니다. 역시 이 기조는 지난번에 계란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기조는 도대체 9월달 빅컷은 왜 있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파월이 그것은 잘못 판단했거나 내지는 정치적으로 판단했다,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에 또 FOMC 의사록, 12월 달에 했던 그 FOMC에 대한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는데 이 공개된 내용에서도 트럼프 정책이 언급되었습니다. 무역 정책이 바뀌고, 관세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민 정책이 바뀌어서 해외에서 이민자가 덜 들어오게 되면 노동의 이제 수요 공급이 더 안 맞게 되고, 그러면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경제에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현재 경제적으로도 너무 좋고, 고용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왔을 때의 정책도 물가를 올리는 방향이고,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앞으로 금리를 더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강화한 거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가 5,823으로 지난 10일 날에, 여기 시간으로 금요일 날에 급락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 인하가 더 이상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실망감이 표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이달 FOMC에서는 동결이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1월 29일 날 예정된 FOMC 미팅에서 동결이 93.6%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은 패드워치에서 예상하는 올해 12월 달의 FOMC 결과인데, 현재 이제 동결을 하면 지금 4.25에서 4.5%잖아요. 그걸 기준으로 그대로 있을 거다라는 것도 13.4%고, 25bp만 내릴 것이다가 32.4, 50bp 내릴 거다가 31.7입니다. 거의 안 내리거나 미미하게 한 번 찔끔 정도,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찔끔 내릴 거다가 대세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물가 상승에 다시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빅컷은 왜 했냐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 거죠. 지난달에 미 국채 10년물에 대한 입찰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입찰 금리는 연 4.235%였는데 1월 달에 입찰의 금리는 연 4.68%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일 현재 이 미 국채 10년물은 연 4.769%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많이 낮췄지만 그게 별로 효과가 없고 시장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단기하고 장기 사이에 이제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장기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인플레 공포가 커졌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2기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정부의 적자가 커질 것이고 이로 인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재정 지출을 줄여서 자기는 좀 더 이제 정부를 효율화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솔직한 전망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